전 시간에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네 자매를 보았습니다. 마지 매그는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한 현실적인 인물이고요. 둘째 조는 자유롭고 열정적인 작가 지망생. 셋째 베스는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 막내 에이미는 예술을 사랑하는 솔직하고 당찬 소녀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깊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네 자매의 하루하루가 이 소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곧 이 자매들의 삶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웃집 소년 로리. 그의 등장은 이야기에 또 다른 온기와 설렘을 더하게 되죠. 이제 다시 네 자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 어디 있어? 다락방 계단 밑에서 매그가 소리쳤다. 여기 있어. 위에서 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그가 계단을 올라가 보니 조는 창가에 있는 낡은 소파에 앉아서 사과를 먹으며 소설을 읽고 있었다. 조가 읽고 있는 책은 레드클리프의 상속인이었는데 내용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던 참이었다. 그 자리는 조가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로 사과 5개와 좋은 책 한 권만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머물 수 있었다. 조는 그곳에 있는 생쥐를 무척 귀여워했다. 그리고 이 생쥐에게 스크래블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매그가 나타나자 스크래블은 쥐구멍으로 몸을 숨겼고 조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가디너 부인이 우리를 파티에 초대했어. 읽어봐. 매그가 조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마가렛 양과 조세핀 양이 신년 축하 파티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마는 뭐라고 하셔? 엄마도 허락하셨어. 근데 파티에 뭘 입고 가지? 뭘 입다니. 그 포플린 드레스 말곤 없잖아. 조가 사과를 먹으며 대답했다. 비단 드레스가 한 벌만 있으면 좋을 텐데. 엄마는 내가 18살이 되면 한 벌 사주신대. 하지만 아직도 2년이나 남았어. 매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언니, 그 포플린 드레스도 너무 예뻐서 비단 드레스 같잖아. 유행에도 안 뒤처지고. 그런데 난 어떡하지? 생각해보니까 내 옷은 뒤에 불에 탄 자국이 있어. 금방 눈에 띌 텐데. 가능한 한 등을 보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앞쪽은 괜찮잖아. 나 머리에 리본을 매고 새 신발을 신고 갈 거야. 그리고 엄마가 진주 브로치를 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끼고 장갑 상태도 그런대로 괜찮고. 내 장갑은 전에 레몬주스를 쏟아서 엉망이야. 새 장갑을 살 돈도 없으니 장갑을 끼지 말고 갈까봐. 원래 옷차림에 별로 관심 없는 조가 말했다. 안 돼. 장갑이 없으면 춤을 출 수 없단 말이야. 네가 춤을 못 추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신경 쓰이겠니? 걱정 마 언니. 난 원래 춤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게 뭐가 재밌어? 나는 신나게 달리는 게 훨씬 재밌어. 그만해 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갑은 꼭 끼도록 해. 하지만 장갑이 너무 비싸서 엄마한테 새 걸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산다고 해도 넌 그것마저 망가뜨리겠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장갑을 손에 들고만 있을까? 아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 언니 거랑 내 거랑 한 짝씩 끼는 거야. 좋은 장갑은 손에 끼고 더러운 장갑은 그냥 들고만 있는 거야. 어때? 네 손이 커서 장갑이 늘어날 텐데. 자신의 장갑을 무척 아끼는 매그가 말했다. 그럼 난 장갑 안 낄래.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고 조는 읽고 있던 책을 다시 폈다. 그래, 내 장갑 한 짝을 빌려줄게. 대신 절대 더럽히면 안 돼. 남자애처럼 뒷짐지거나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지도 말고. 그리고 미치겠네. 같은 말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말썽 안 피우고 얌전히 있을게. 그러니까 이제 가서 초대장에 답장이나 쓰라고. 나 책 좀 읽게. 매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초대에 응한다는 답장을 썼다. 그러고 나서 옷장으로 가 드레스를 점검했다. 조는 여전히 책을 보고 사과를 먹으며 스크래블과 함께 자신의 은신처에 틀어박혀 있었다. 12월 31일 밤, 네 자매는 매그와 조의 파티 준비로 바빴다. 매그와 조는 오치장에 여념이 없었고 베스와 에이미는 이런 언니들을 돕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때 갑자기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다. 매그가 이마 위로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몇 가닥 늘어뜨리고 싶다고 해서 조가 매그의 머리를 종이로 말아 뜨거운 쇠꼬챙이로 지지고 있던 중이었다.
무슨 타는 냄새 같은데? 침대 위에 걸터 앉아있던 베스가 말했다. 물기가 사라지면서 나는 냄새야. 조가 대답했다. 냄새가 이상해. 꼭 깃털 타는 냄새 같아. 에이미가 자신의 곱슬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제 종이를 벗겨내면 예쁘게 말린 머리가 나올 거야. 조가 꼬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조가 종이를 벗기자 종이와 함께 눌러붙은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져 버렸다. 맙소사,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하지? 이런 꼴로 어떻게 파티에 가니? 매그가 그슬린 앞머리를 보며 소리쳤다. 언니 정말 미안해. 꼬챙이를 너무 뜨겁게 달궜나 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조가 풀이 죽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은 머리카락을 살짝 말아서 리본으로 묶고 끝을 이마로 내려봐. 그럼 요새 유행하는 머리가 될 거야. 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여자들을 많이 봤거든. 에이미가 위로하며 말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냥 평소처럼 할걸. 매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머릿결은 정말 아름답고 예뻤어. 걱정 마. 금방 다시 잘할 거야. 베스가 언니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며 위로해 주었다. 그 후로도 몇 가지 소동이 더 벌어진 뒤에야 매그는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조도 가족들의 도움으로 몸단장을 마쳤다. 두 자매의 드레스는 소박했지만 모습은 아름다웠다. 매그는 레이스가 달린 은색 드레스를 입고 파란색 벨벳 머리망을 썼다. 가슴에는 엄마의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조는 빳빳한 흰색 깃이 달린 젓갈색 드레스를 입었고 흰 국화 두 송이를 달았다. 두 사람 모두 한 손에는 새 장갑을 끼고 레몬주스 얼룩이 있는 장갑은 손에 들었다. 매그는 신발이 발에 꼭 끼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조도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 꽂은 머리핀 때문에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두 자매는 아름다움을 위해 억지로 고통을 참아냈다. 잘 다녀오너라 얘들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11시에 해너를 보낼 테니 그때 돌아오렴. 떠나는 딸들을 보며 마치 부인이 말했다. 얘들아, 손수건은 챙겼니? 매그와 조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언니는 손수건에 향수도 뿌렸어요. 조가 뒤돌아보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지진이 나서 도망칠 때도 손수건은 꼭 챙기실 거야. 조가 고개를 돌려 속삭였다. 그러자 매그가 대꾸했다. 원래 숙녀라면 당연한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아. 진짜 숙녀라면 신발과 장갑, 손수건은 필수로 갖춰야 해. 이윽고 매그와 조는 가디너 부인의 집에 도착했다. 매그는 옷과 머리 모양을 마지막으로 살피려고 현관 거울 앞에 잠시 멈춰섰다. 조, 내 옷 어떠니?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전부 괜찮아. 조, 가급적이면 불에 탄 자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그리고 부탁인데 행동 좀 조심하게 하고. 언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실수할 때 눈을 찡긋해서 알려줘. 머리를 빗고 있던 조가 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안 돼. 눈을 찡긋하는 건 숙녀다운 행동이 아니야. 대신 네가 잘못하면 내가 눈썹을 축혀 올리고 괜찮으면 고개를 살짝 끄덕거릴게. 이제부터 허리 펴고 성큼성큼 걷지 말고 그리고 누가 자기소개를 하면 고개만 까닥거리고 절대 먼저 악수하자고 손 내밀지 마. 언니는 나에 대해 자세히도 알고 있네. 난 절대 못 외우겠어. 근데 이 음악 참 괜찮다. 파티에 초대받아 본 적이 없던 두 자매는 조금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품이 있는 가디너 부인이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자신의 장녀인 셀리에게 데려가 접대하게 했다. 매그는 셀리를 전부터 잘 알고 있어서 금방 파티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의 수다에 관심이 없었던 조는 이 분위기가 어색했다. 조는 드레스의 불에 탄 자국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등을 벽 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옆쪽에서는 소년들이 모여 스케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조는 매그에게 이 대화에 끼고 싶다는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매그는 눈썹을 한껏 축혀 세웠다. 할 수 없이 조는 혼자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다. 불에 탄 드레스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고 매그도 한 남자에게 춤 신청을 받았다. 꽉 끼는 신발 때문에 발이 아팠지만 매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조는 덩치가 큰 빨간 머리 청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보았다.
그가 춤 신청을 할까봐 겁이 난 조는 얼른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수줍음 많은 한 사람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조는 커튼 뒤로 들어서자마자 로렌스 가의 소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어머, 죄송해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조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난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계셔도 돼요. 조가 다시 나가려고 하자 소년이 말했다. 방해되지 않을까요? 조가 물었다. 전혀요. 아는 사람도 없고 서먹서먹해서 여기서 좀 쉬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도요. 소년은 다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신발만 바라보았다. 조는 이 소년과 대화를 이어가려고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다. 우리 전에 본 적 있죠? 우리 집 근처에 살던 것 같은데? 네, 옆집에 살죠. 소년은 조가 전과 달리 여자답게 구는 것이 우스웠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고양이를 찾아다 줄 때 보았던 조의 모습에선 이런 여자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소년이 웃자 긴장이 풀린 조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크리스마스 선물 정말 멋졌어요. 덕분에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어요. 조가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선물은 할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쪽이 제안한 거 아닌가요? 고양이는 잘 있어요, 마치양? 소년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로렌스 씨. 하지만 난 마치양이 아니고 조예요. 나도 로렌스 씨가 아니라 로리입니다. 로리 로렌스?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본명은 테오도르죠. 그래서 친구들이 날 도리라고 부르는데 난 그 이름이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로리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나도 내 이름 별로예요. 너무 감상적이거든요. 모두들 나를 조세핀 대신 조라고 불러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이 도리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도리라고 할 때마다 두들겨 팼죠. 난 마치 할머니를 때릴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해야겠네요. 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춤추는 거 싫어하세요, 조? 조라는 이름이 그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듯 로리가 물었다. 아니요, 공간이 비좁지만 않다면 매우 좋아해요. 하지만 이런 데서 춤을 추다간 다른 사람의 발을 밟거나 장식품을 깨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편이 훨씬 나으니까. 그쪽은 춤추는 걸 좋아하나요? 네, 하지만 외국에 오래 살아서 여기 춤은 잘 몰라요. 외국이요? 와, 그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전 여행 얘기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로리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조의 맹렬한 질문 공세에 힘입어 가닥을 잡았다. 그는 베베이에서 보낸 학창 시절부터 얘기를 시작했다. 거기 소년들은 모자를 쓰지 않아요. 휴일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스위스로 도보 여행을 가기도 하죠. 호수에는 보트들이 가득하고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파리에도 가봤어요? 네, 작년 겨울에 가봤어요. 불어도 할 줄 아세요? 당연하죠. 베베이에서는 불어만 사용해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난 읽기만 하고 말은 못해요. Quel nom a cette jeune demoiselle en les bancs de bleu joli? 로리가 유창한 불어로 말했다. 예쁜 구두를 신은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군가요? 라고 물은 거 맞죠? 우리 언니 마가렛이에요. 우리 언니 정말 예쁘죠? 네, 마치 독일 소녀같이 차분하고 기품 있어요. 춤도 숙녀처럼 우아하게 추고요. 조는 로리가 언니를 칭찬하자 기뻐서 밝게 웃었다. 그리고 매그에게 이 말을 전해주려고 잘 기억해 두었다. 커튼 뒤에 숨은 두 사람은 방안을 훔쳐보며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 사이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다. 조의 적극적인 태도에 로리의 수줍음은 사라졌고 어느새 조도 불에 탄 자국이나 언니의 치켜뜬 눈썹도 모두 잊어버렸다. 조는 로리가 마음에 들었고 나중에 자매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까만 곱슬머리에 크고 검은 눈동자, 오뚝한 콧날, 갈색 피부, 큰 키, 거기다 친절하고 재치도 있고 그런데 몇 살일까? 조는 로리에게 직접 몇 살인지 묻고 싶었지만 신뢰가 될 것 같아 빙 돌려 물어보기로 했다. 곧 대학에 가려나 봐요. 계속 책만 후벼 파는 것 같던데? 조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후벼 판다는 표현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서 얼른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로리는 별로 놀랍지 않은 듯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요, 아직 17살이 되기 전에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어요. 언제 17살이 되는데요? 이제 다음 달이면 16살이죠. 조는 키 크고 예의 바른 로리가 아직 15살밖에 안 됐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별로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저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공부에 시달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무엇을 하고 싶으신데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조는 좀 더 깊숙하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로리의 얼굴이 굳어진 것 같아 그만두었다. 이 폴카 좋네요. 춤추러 나가봐요. 조가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그쪽이 함께 간다면. 안 돼요. 매그 언니랑 약속한 게 있어서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조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자 로리가 궁금해서 물었다. 약속이 뭐죠? 아무에게도 말 안 할 거죠? 반드시. 사실 저는 난로 근처에서 몸을 녹이는 습관이 있어서 가끔 옷을 태워 먹어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전에 그렇게 태워 먹었어요. 불에 탄 부분을 수선한다고 했는데 자국이 없어지질 않더군요. 그래서 매그 언니가 아무도 이 부분을 못 보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한 거예요. 웃고 싶으면 웃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로리는 웃지 않고 부드러운 말투로 조에게 말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 옆에 긴 복도가 있는데 거기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춤출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갈래요? 조는 로리의 배려에 감사하며 그를 따라 나갔다. 그러다 그의 멋진 진주빛 장갑을 보고는 갑자기 자신의 짝짝이 장갑이 부끄러워졌다. 복도는 널찍했지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멋지게 폴카를 추었다. 로리는 춤을 꽤 잘 추었다. 그는 조에게 독일식 스텝을 가르쳐 주었는데 매우 역동적이라 조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음악이 끝나자 그들은 계단에 앉아 쉬었다. 로리가 한창 독일의 학교 축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매그가 들어오더니 손짓으로 조를 불렀다. 조는 마지못해 언니를 따라 옆방으로 갔다. 매그는 옆방으로 들어가자 소파에 앉아 발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안색이 창백해 보였다. 조, 그 바보 같은 하이힐의 굽이 부러지면서 발목을 삔 것 같아. 아파서 걸을 수도 없어.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매그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 신발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마차를 부르거나 밤새 여기 남아있거나 둘 중 하나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조는 한숨을 내쉬더니 매그의 부은 발목을 가볍게 주무르며 말했다. 마차 요금은 너무 비싸. 그리고 마차를 부르려면 한참 걸어가야 해. 누굴 보내서 불러? 내가 갈게. 안 돼, 조. 지금 10시가 넘어서 너무 깜깜해. 그리고 셀리의 친구들이 거의 다 여기서 자고 갈 거라 계속 여기 남아 있을 수도 없는데 일단 해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방법을 찾아보자. 아,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로리한테 마차를 부탁해볼게. 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안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실내 하나 갖다 주고. 그리고 이 구두는 우리 짐 있는 곳에 두고 이젠 춤도 못 추겠어. 일단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해너가 도착하면 나한테 알려줘. 매그가 황급히 조를 저지했다. 나 별로 배 안 고파. 그냥 언니랑 같이 있을래. 그러지 말고 그냥 먹고 와. 올 때 커피나 갖다 주고. 나는 너무 지쳐서 못 움직이겠어. 조는 매그에게 실내화를 가져다 주었다. 매그는 실내화를 신고 그 발을 치마 밑으로 감추었다. 이 모습을 확인한 조는 식당을 찾아 나섰다. 조는 청소 도구를 모아둔 방, 가디너 씨가 조용히 쉬고 있는 방까지 온 집안을 헤매다가 간신히 식당을 찾았다. 그리고 식탁으로 가 커피잔에 커피를 따랐다. 허겁지겁 커피를 들고 나오던 조는 실수로 잔을 떨어뜨려 드레스에 얼룩을 만들고 말았다. 이런, 난 정말 왜 이럴까. 조는 장갑 낀 손으로 재빨리 옷에 묻은 커피를 닦아냈다. 덕분에 깨끗했던 매그의 장갑마저 더러워지고 말았다. 도와드릴까요? 뒤쪽에서 누군가가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거기에는 로리가 한 손에는 커피잔을 다른 손에는 아이스크림 접시를 들고 있었다. 매그 언니한테 커피를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 부딪히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조가 얼룩진 옷과 장갑을 보며 시무룩하게 말했다. 이런, 마침 나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언니한테 갖다 줘도 될까요? 그럼 고맙죠. 따라와요. 언니가 있는 데를 알려줄 테니. 그리고 그건 계속 당신이 들고 와요. 난 또다시 실수할까 봐 걱정이 돼서요.
두 사람은 매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로리는 매그 앞에 탁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가 먹을 것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갔다. 로리의 매너는 정말 훌륭했다. 칭찬에 인색한 매그조차도 감탄의 말을 쏟아놓게 할 만큼 그는 자상했다. 그들은 과일과 초콜릿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방을 잘못 찾아온 젊은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 게임은 해너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해너를 본 매그는 자신이 발목을 삐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벌떡 일어나다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조, 아무 말도 하지 마. 매그가 조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속삭였다. 별일 아니에요. 발목을 조금 삐끗했을 뿐이에요. 매그가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는 쩔뚝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이를 본 해너는 잔소리를 시작했다. 매그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조는 허둥대다가 이내 생각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다. 조는 밖에 있던 하인 한 명에게 마차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하인은 파티 때문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이라 동네 지리를 잘 몰랐다. 조금 전 당신의 얘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방금 마차를 보내셨는데 저와 함께 타고 가요. 옆집이잖아요. 실망해 있던 조에게 로리가 다가와 말했다. 너무 이른 시간이잖아요. 괜히 우리 때문에 일찍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전 원래 일찍 돌아가는 편입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조는 한숨 덜었다는 표정으로 로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조는 매그와 해너를 데려왔다. 그들은 멋진 마차에 올라탔고 로리는 매그가 아픈 다리를 펼 수 있도록 마부석에 앉았다. 자매는 이날 파티에 관한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 푹신한 의자에 몸을 기댄 조가 말했다. 다치기 전까지는 재밌었어. 셀리의 친구인 애니 모펫이 참 친절히 대해줬어. 봄에 자기 집에 오라고 초대를 하더라.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가라지 뭐야. 언니, 아까 빨간머리 남자랑 춤추던데 나는 그 남자가 춤추러 다가오기에 살짝 피했거든. 그 남자는 어떤 것 같아? 괜찮던데? 정말 정중하고 춤도 잘 추더라. 둘이 폴카를 추는 모습이 꼭 철만난 메뚜기 같던데 로리랑 나랑 엄청 웃었다고 우리가 웃는 소리 들렸어? 아니, 그런데 너희들은 거기 숨어서 뭘 한 거야? 조는 매그에게 로리와 함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마차가 집에 도착했다. 자매는 로리에게 고맙다는 말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들리자 두 동생이 이불 밖으로 뛰쳐나왔다. 두 동생들은 반쯤 감긴 눈으로 파티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파티 얘기 좀 해줘. 파티 얘기. 조는 매그에게 없어 보인다는 핀잔까지 들어가며 챙겨온 과자를 동생들에게 건넸다. 그리고 베스와 에이미에게 파티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매그가 조에게 말했다. 오늘은 정말 귀부인이 된 것 같아. 마차를 타고 파티에서 돌아오고 불에 그슬린 머리카락, 낡은 드레스, 짝짝이 장갑, 발에 꽉 끼는 구두까지 최악이었지. 하지만 어떤 귀부인도 우리처럼 즐겁진 않았을 거야. 조가 매그의 부은 발목에 약을 바르며 말했다. 모두들 조의 말에 공감했다. 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정말 괴롭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매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일 크리스마스나 일요일이었으면 정말 좋겠어. 조도 하품을 하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건 좀 너무한걸.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매일 파티에 갔다가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고 일 대신 독서나 하며 지낸다면 정말 신날 것 같아. 매그는 낡은 옷 두 벌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살펴보며 말했다.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 그냥 불평하지 말고 엄마처럼 즐겁게 짐을 짊어지고 가자. 나도 심술쟁이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힘들어. 이 모든 걸 참고 견딜 수 있는 날이 내가 마음의 짐에서 해방된 날일 거야. 아니면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짐이 가벼워졌거나. 조의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하지만 매그는 여전히 우울했고 자신의 짐이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버릇없는 코올리개들 뿐인데 뭐하러 치장해? 예쁘건 말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매그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일만 하다가 추하게 늙고 말 거야. 가난하다는 이유로 휴가다운 휴가 한번 즐기지 못하고 말이야. 내 또래 여자애들은 신나게 인생을 즐기고 있겠지? 생각만 하면 정말 화가 나. 매그는 이렇게 말하고 우울한 얼굴로 식당으로 내려갔다. 나머지 자매들도 모두 언짢은 표정이었다. 베스는 머리가 아프다며 소파에 누워 고양이들과 함께 놀았다. 에이미는 수업 내용도 잘 모르겠고 신발도 못 찾겠다며 학교를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마치 부인은 빨리 편지를 써야 하는데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해너도 늦잠을 잤다고 허둥댔다. 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휘파람을 불며 나가려 했지만 신발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모든 게 다 엉망이야. 조가 분통을 터뜨렸다. 언니가 제일 문제야. 끙끙대며 수학 문제를 풀던 에이미가 대꾸했다. 베스, 이 고양이들을 당장 지하실에 집어넣으렴. 안 그러면 내가 물에 다 빠뜨려 버릴 거야. 매그는 등을 자꾸 기어오르는 새끼 고양이들을 떼어내며 말했다. 이 모습을 보고 조는 웃음을 터뜨렸고 베스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에이미는 수학 계산 문제를 계속 종알거리고 있었다.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너희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니. 같은 문장만 3번째 고치고 있던 마치 부인이 소리쳤다. 잠시 주위가 조용해졌다. 그 사이 해너가 건포도빵 2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갔다. 이 빵은 매그와 조의 점심 식사였다. 일하러 가는 길이 멀었고 점심을 따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베스, 고양이들을 잘 돌봐주고 두통도 빨리 나으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모두 철부지처럼 굴었지만 돌아올 땐 천사로 변해 있을 거예요. 언니 가자. 조는 이렇게 말하고 매그와 함께 집을 나섰다. 둘은 골목을 돌아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자매도 손을 흔들며 화답해 주었다. 엄마의 인사는 딸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었다. 엄마가 손으로 키스를 보내는 대신 주먹을 치켜들었다 해도 우린 할 말이 없어. 오늘 아침 우리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 조가 눈 덮인 길을 걸으며 말했다. 제발 그런 독한 말 좀 쓰지 마. 마치 수녀처럼 두건으로 얼굴을 감싼 매그가 소리쳤다. 언니는 우리가 호화롭게 살지 못해서 억울한가 봐. 언니, 조금만 참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마차,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이힐, 아름다운 꽃밭까지 다 누릴 수 있게 해줄게. 아마 언니 주위엔 언니와 춤추고 싶어하는 붉은 머리 청년들이 넘쳐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조. 매그는 조의 황당한 얘기에 웃음을 터뜨렸고 덕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래도 아까보다 좀 괜찮지? 나까지 언니처럼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겠어. 난 늘 재밌게 살려고 하잖아. 언니도 그만 툴툴거리고 밝은 얼굴로 돌아와야 해. 조가 언니의 등을 토닥거리며 말했다. 곧이어 갈림길이 나오고 자매는 각기 다른 길로 가야 했다. 마치 씨가 어려운 친구를 도우려다 많은 돈을 잃자 두 딸은 조금이나마 돈을 벌려고 일자리를 찾았다. 마치 씨 부부는 이것이 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허락해 주었다. 매그는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매그를 고용한 킹 씨는 엄청난 부자였다. 매그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누나는 무도회장, 극장, 음악회 같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예쁜 옷과 구두, 보석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부유하게 살았던 기억이 남아있는 매그에게는 참기 힘든 일이었다. 조는 다리가 불편한 마치 할머니를 보살피는 일을 했다. 자식이 없던 할머니는 마치 부부에게 4자매 중 1명을 양녀로 삼고 싶다고 했었다. 하지만 조의 부모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일로 두 집안의 관계가 잠시 서먹서먹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친구 집에서 우연히 조를 만났다. 조의 솔직함과 천진난만함이 마음에 든 할머니는 조에게 자신의 도우미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조는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일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래도 조는 그 일을 잘 해냈다. 가끔씩 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는 일도 있었지만 금세 화해하고는 했다. 조가 그 집에 계속 남아있던 건 마치 할아버지의 넓은 서재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조는 그곳에서 책으로 철도와 다리를 만들며 재밌게 놀았다. 하지만 마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인 채 방치되어 있었다. 요즘 조는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거나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는 이곳으로 달려와 책을 읽고 있다.
조는 낡은 소파에 앉아 시, 소설, 역사, 여행기 등을 닥치지 않고 읽었다. 하지만 한창 책에 빠져 있을 때면 어김없이 조세핀을 외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들리면 조는 이곳에서 나와 뜨개실을 풀거나 강아지를 씻기거나 책을 할머니께 읽어드려야 했다. 조에게는 뭔가 훌륭한 일을 해내겠다는 야망이 있었다. 하지만 그 훌륭한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몰랐다. 조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도 달릴 수도 말을 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조는 급한 성격과 직선적인 언행 때문에 종종 곤란에 빠지곤 했다. 또 감정 변화가 심해서 기쁨과 슬픔이 급격히 왔다 갔다 했다. 마치 할머니와 지내는 것은 그런 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조세핀 하고 부르는 할머니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듣기 괴로웠다. 베스는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학교에 잠시 다닌 적도 있었지만 베스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빠가 직접 가르치기로 했다. 하지만 아빠가 전쟁터로 떠나고 엄마도 군인 봉사단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베스의 교육은 잠시 중단되었다. 그래서 베스는 공부를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다. 베스는 언니들이 일하러 나가면 해너와 함께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는 가족들의 사랑 외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베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지만 지루해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만의 작은 세계에서 상상의 친구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이었다. 부지런한 베스는 매일 아침 6개의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단정히 빗겨주었다. 언니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낡은 인형들이었지만 베스는 정성껏 보살폈다. 아무리 형편없는 인형도 베스의 손을 거치면 다시 예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리저리 던져지고 처박힌 조이 인형도 베스가 정성스레 간호하자 예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베스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 베스는 음악을 정말 좋아했다. 하지만 음정이 안 맞는 낡은 피아노를 치는 것 말고는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마치 할머니라면 베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아무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베스는 이따금씩 현실에 절망하며 누런 건반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곤 했다. 하지만 베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언젠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 누가 에이미에게 가장 큰 콤플렉스가 뭐냐고 물으면 아마 코라고 대답할 것이다. 에이미가 아기였을 때 조가 실수로 에이미를 석탄 상자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 에이미는 그 사고로 자신의 코가 납작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이미의 코는 조금 납작할 뿐 모양은 괜찮았다. 다만 그리스 조각상 같은 오뚝한 코가 아닐 뿐이다. 귀족적인 외모를 꿈꾸는 에이미는 그림에 오뚝한 콧날을 그리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언니들은 그림에 재능을 보이는 에이미를 꼬마 라파엘로라고 불렀다. 그녀는 다른 책에 그려진 꽃이나 요정, 사파들을 따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수업 시간에는 공책의 수학 문제 대신 동물이나 풍경화를 그려서 학교 선생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공부도 곧잘 하는 데다 품행도 단정한 편이어서 크게 꾸지람을 듣진 않았다. 그녀는 성격도 원만하고 유쾌한 편이어서 같은 반 친구들도 대부분 에이미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가 가끔 오만하게 굴어도 친구들은 이해해 주었다. 또한 에이미는 다재다능해서 그림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어느 정도 칠 줄 알았다. 그녀는 뜨개질도 잘했으며 불어도 유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었다. 그녀가 가끔씩 슬픈 목소리로 부유했던 시절을 얘기할 때면 친구들도 같이 안타까워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한 에이미는 자칫 오만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촌 플로렌스의 촌스러운 옷을 물려 입어야 하는 현실은 에이미의 오만함을 억눌렀다. 그녀는 외투와 따로 노는 빨간색 모자와 요란한 무늬의 앞치마를 입어야 했다. 그 옷은 에이미의 몸에 비해 훨씬 커서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에이미는 항상 매그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다. 반면 수줍음이 많은 베스는 시원한 성격의 조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곤 했다. 베스가 조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면 덤벙대는 조도 아주 차분해졌다. 두 언니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고 동생들을 훌륭히 보살폈다. 그리고 가끔씩 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의논하기도 했다. 자기들끼리 이것을 엄마놀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녀들은 마치 엄마처럼 인형 대신 동생들을 돌봐주었다.